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의 땅을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을은 병과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3억 원을 주길래 요 3억 원을 을이 뭐 했냐면 수령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돈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하면 요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요 대리권 남용이 유권 대리라는 점입니다. 유권 대리입니다. 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죠. 그 말은 무슨 대리예요? 유권 대리라는 점입니다.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보통 사례가 나오면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학설에 좀 대립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그거는 무권 대리지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유권 대리라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것이 꼬이지 않고 나중에 무권 대리하고 또 뭐 하지 않냐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얘가 돈 갖고 도망간 거는요. 병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뭐죠? 유권 대리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 본인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죠. 돈도 한 푼 못 받았는데 뭐만 해줄 판이에요? 등기만 해줄 판이잖아요. 상대방은 뭐가 되죠? 보호가 되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런 의미인 거죠. 유권 대리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놓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지죠? 전에 했던 우리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효과해가지고 1, 2, 3, 4가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3번 해가지고 비진위 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냐면 유추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판례도 결국은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다. 이런 얘기고요. 우측의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병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점 대리점의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에 있는 무작을 의사한 을에게 회사 물품 배달을 염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면 병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이고 을이 뭐죠? 상대방인데 을로부터 돈 받고 뭐 해버렸어요? 잠적해버렸다는 말은 요건 뭐죠? 유권대리점.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라고요? 무효다.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계속 보시면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을이 뭐라고요? 갑의 의도를 뭐죠? 눈치채고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뭐죠? 악입니다. 악이므로 이러한 갑의 행위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래서 갑은 병은 을에게 그 물품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인도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갑을 잡아야죠. 갑을 잡아가지고 내가 준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병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 대리인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결론만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뭐가요? 견해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죠? 맞는 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을은 갑에 대하여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이 X인데 이건 좀 시험부에 약간 벗어나는데요. 을은 갑은 병의 직원이죠. 직원이 잘못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집에다가 짜장을 배달시켰는데 배달하는 그 알바생이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운전한 그 알바생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킨 누구한테도요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뭘 물을 수 없어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므로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중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4번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공통한 소멸 원인이 나오죠. 일단 127조가 나오는데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이 소멸입니다. 넘기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저번주에 이런 거 했죠.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결국은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수권행위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민법 117조는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모든 제한 능력자가 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요 127조에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와 요것이 뭐죠?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대리인이 될 당시부터 피성년 후견이었던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된다. 그럼 그것도 뭐죠? 맞는 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막 같은 말이 막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막 혀가 꼬이는데 다시 한번요.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잘 내요. 잘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런 걸 냅니다.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이러면 이건 뭐예요? X죠. 왜요? 성년 후견 개시가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고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또 이것도 잘 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 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 밖에 없죠.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는 이유로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대리인만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 아주 헷갈리게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정도는 다 우리가 나중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128조가 나옵니다. 128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128조입니다. 122페이지 128조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고 나와 있죠. 종료라는 말은 뭐죠? 끝내면이죠. 그죠? 끝내면.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밑에다가 임무 완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조심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임의대리인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대리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땅 팔면 임의대리권은 뭐 하겠어요? 소멸되겠죠. 아파트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와 달리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합니까?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에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뭘 못해요? 취소 못하고 해제 못한다 그랬죠? 왜 못하는 거냐면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대리권은 뭐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임의대리인 거죠. 땅 팔았어요. 팔고 나서 며칠 지나서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에게 대리권은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요. 만약에 취소하고자 하려면 본인에게 또다시 연락해서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또 뭐가 있어야 돼? 수권, 대리권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땅 팔라는 대리권을 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가지고 한 보름 지났더니 이놈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대요. 그래도 저는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기 때문에. 정해보면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별도의 또다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법정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됩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니까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제3절에서 대리행위에서 1,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현명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인데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대전에 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병과 만나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병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파세요 그러면 아, 이 인간이 아파트 사는 놈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병에게 뭐죠? 밝혀줘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을이 병에게 뭐죠? 밝혀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는 사실을 을이 미리 뭐예요? 밝혀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114조 1행이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누구한테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현명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누구한테 발생하겠어요? 본인에게 발생할 테니까 현명을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 할 수 있냐면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원 아파트 사는 사람을 누구로 받아들이겠어요? 을로 받아들이겠죠.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더라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이미 을이 대리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현명을 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이미 대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가 표시의 의미 나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뭐죠? 현명이다. 그 다음에 2번 현명의 방식은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현명할 때 보통 뭘 제시하냐면 위임장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시하면 아, 이 인간이 대리인이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은 없는데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여기 문제가 되는데 이걸 정확히 안 하면 나중에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할 때는요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다만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병에게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인 겁니다. 가끔 책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독일 민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 민법은 을이 매매 계약할 때 갑의 이름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아까 본 것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뭐인 거예요? 현명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을의 이름으로 하되 갑을 대리해서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인데 이놈이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요? 갑인 것처럼 사칭이라고 가장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현명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것은 이거는 현명입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것은 뭐가 아니냐면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사칭이다 가장이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뭐죠? 현명이고요. 대리권이 없다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에요. 교재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현명의 방식 해가지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대리인이
본인 자신의 것처럼 행사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어가 뭐가 돼 있어요? 대리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어가 대리권 없는 자가 이러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을 가장하고 본인을 사칭한 것이 유한 현명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볼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현명주의 예외가 나와요. 예외.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행입니다. 왜요?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장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상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당연히 효과 기속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교재는 없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지방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갑은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을은 아파트에서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주유업자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다면 병은 기름값을 갑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요. 부부 쌍방 간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요. 따라서 의리한 행위라도 누구에게요? 남편에게도 효과가 기속된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을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때 나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라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분이 더 많네요. 부인이 명품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막 명품 가방, 명품 빤스 뭐 하느라고 막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남편이 그 카드값 결제해 줘야 돼요? 결제해 줄 필요 없어요? 결제해 줘야 되나요? 해줘야 돼요? 끄덕이셨네. 반대로 남편이 뭔 바람이 나가지고 막 룸스랑 가서 술 처먹고 막 이러느라고 카드값이 뭐 2천만 원 나왔어요. 부인이 카드값 갚아줘야 되나요? 둘 다 갚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부부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남편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남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룸사롱 가서 술 먹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배우자인 부인이 뭘 지잖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요. 부부재산 별산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부인은 엄청나게 부자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고 부인 명의로 다 해놓으면 세무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강제 집행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부 재산 별산제 해가지고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뭐죠? 별개예요. 그래서 남편이 세금을 안 했다고 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뭘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법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거든요. 현실은 다 갚아줘야 돼요. 현실은. 왜 그러냐면 이런입니다. 보통 카드값을 연체해가지고 그러면 카드에서 전화 와요. 안녕하세요. 아우 이번에 남편 카드값이 2천만 원인데 갚으실 수는 있을까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할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술 처먹은 거지 내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굳이 죄송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아유 그러면 이번 달에는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번 달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간 여유를 더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간 여유를 드리면 될까요? 에 대해서는 남편의 무권 대령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예요. 예,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원래는 법적으로 갚을 돈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뭐가 돼요? 갚을 돈으로 바뀌어버려요. 보통 걔네들은 뭐 하죠? 녹취하죠. 전화번호 그러잖아요. 뭐 맞아 저 녹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제가 틀어드릴까 이거 틀어준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대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화하실 때는 전화로 얘기하시면 안 돼. 항상 그런 얘기 나오면 죄송할 거 없는 거고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뭐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셔야 되고요. 그냥 그 즉흥적으로 거기서 그냥 예, 아이고 고마워요. 제가 한 달에 꼭 갚을게 이래버리면 뭐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갚을 의미가 없는데 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전화 가지고 고객님 남편 갚을 때 내가 갚아! 소리 지르는데 이 인간들이 그 인간한테 받으라 그래. 이래버리면 한 2달만 그래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카드값에서 일상적인 집안일만 골라서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죠? 마트에서 쓴 돈.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뭐 생필품 구입한 돈. 요런 돈만 책임지라고 뭐죠? 골라서 지네 아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죠? 처음부터 미안하다 이래버리면 일이 뭐죠? 꼬여버리고 그러면 뭐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자 이런 얘기죠.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을에게 만약에 별말 안 하고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을은 누구한테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이 의사표시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점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따라서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현명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 여기 적어드렸죠. 그죠?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지다. 끝이죠. 그 다음 2번 대리인의 능력에서 117조 대리는 행위 능력자만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넘겨보시면 117조 해가지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의 하자가 나와요. 자,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결론은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구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왜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을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본인을 3살 먹은 꼬마, 대리인을 뭐요? 친권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기 당한지 안 당했는지는 매매 계약을 한 누구하고요? 친권자하고 생각해야지. 뭐 3살 먹은 꼬마가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다. 그러면 누구만 가지고요? 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갑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죠.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이중매매라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위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중매매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 이중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다 뭐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거는 누가 한 거니까요? 대리인이 한 거니까요.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그러면 없느냐? 하나예요. 원래는 2개지만 하나만 겪어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방만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만은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그것이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도 누굴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으로 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궁방만 본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인데 아주 시험 문제 잘 틀려요. 왜 잘 틀리냐면 자꾸 뭐를 끌어들이냐면 상식을 막 끌어들여요. 아, 얘가 뭔가를 시켰겠지. 자꾸 그런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재 좌측에 나와 있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는 뭐냐 하면 요거죠. 이중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고,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판례도 거의 비슷한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뭐가 나오냐면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예외는 언제 할 거냐면 한 6월 달쯤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외를 하면은 또 원칙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예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무르익어가지고 대리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됐을 때 그때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죠? 일단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그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갑이잖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A, B, C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옆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요렇게. B가 뭐죠? 본인이고, A가 뭐예요? 대리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고.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문제 풀 때 더 빨라요. 바쁘다고 메모 안 하시면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지문보다 다시 또 문제 또 읽게 되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뭐 하자는 거죠? 현명 안 한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번 A가 차고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한 것도 의사 표시한 것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요.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갑자기 또 누가 취소해요? 본인이 취소하나요? 왜 그런 거죠? 아까 했잖아요. 임의 대리는 임무를 종료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임의대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권이 일반적으로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거죠. 3번 A가 행위 못농락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행위 능력,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했어요. A가 누구를요? C를 사기쳤대요. 그럼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에요. 물론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B는 C에 대하여 하자담보죄 물을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넘겨보시면 대리의 효과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효과 기속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2번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능력해가지고 대리인이 대리인이라 할 때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 행위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5절 복대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